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독립운동의 역사. 이승만 박사와 임시정부 이야기입니다. 3.1운동 이후 독립의 열망은 더 간절해졌고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속속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향력이 큰 조직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였습니다. 임시정부 중 가장 처음 수립된 대한국민의회는 노령 임시정부라 불렸는데 1919년 3월 17일 대통령 손병희, 부통령 박영효, 그리고 국무총리에 이승만 박사를 내정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신이 노령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되는 교민신문 신한민보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4월 11일 중국 상해에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대통령이 없이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정부였는데 국무총리에 임명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 박사는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대표회의 중인 4월 15일 전보를 통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서울에서 이승만 박사를 집정관 총재로 임명하고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갖춰 출발한 최초의 임시정부, 한성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성 임시정부는 국내 13도 대표가 모여 국민대회 취지서를 발표하고 한성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상 가장 정당성이 있는 임시정부로 평가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집정관 총재로 추대된 것은 이승만 박사의 요구나 하와이 동포들만의 추천이 아닌 국내와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있던 동포들 모두의 바람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동포들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증거겠죠? 한성 정부의 집정관 총재가 된 이승만 박사는 워싱턴에 대한공화국 본부를 설치하고 외교 활동을 펼치며 각국 정상에게 한국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음을 공식 서한을 통해 선포하면서 자신을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 대통령 자격으로 윌슨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제국과 국교를 맺었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강의 정부 수반들에게 한국의 자유공화정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알리며 한성 임시정부의 강요 명단까지 통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보낸 서한에는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보낼 것이니 발언권을 달라 요구하며 요구의 근거로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한국이 정부를 수립하였으니 일본 정부는 한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최소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일본인을 한반도에서 즉각 철수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한인이 많이 모여 사는 간도나 연해주 지역으로 거점을 옮기자는 주장, 국제도시인 상하이가 적합하다는 주장 등이 분분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통합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거점을 두고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며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기로 결정하고 1919년 9월 11일 모든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국무총리의 이동희, 노동국 총판의 안창호, 경무국장의 김구 등이 지명되어 임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 박사는 곧바로 상해에 간 것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대표회의 이후 워싱턴에 임시정부 대통령 사무실을 마련한 이 박사는 1919년 8월 25일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임시정부의 외교본부로서 역할을 하며 세계를 상대로 임시정부 홍보와 외교활동에 전념하며 1년을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통합 임시정부에는 계파 간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5월 상해에 도착한 안창호와 11월에 도착한 이동희가 결탁하여 1920년 5월 이후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펼치며 이승만 박사에게 상해로 오지 않으면 불신임 결의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더는 임시정부의 문제를 좌시할 수 없어 상해로 가기 위해 6월 말 워싱턴에서 하와이로 돌아와 상해로 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망명 생활을 하면서 미국 국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사는 해방되는 때까지 무국적자로 어려움을 감수하며 독립운동을 해나갔죠. 무국적자 이 박사가 미국 여행증을 받는다면 이 박사의 상해행이 노출될 것이 뻔했기에 밀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에게는 여전히 3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박사는 호놀룰루에서 장의사 사업을 하던 보스익의 도움으로 일본을 경유하지 않은 배를 타고 상해로 가기로 했습니다. 보스익은 이승만 박사보다 나이가 위였지만 하와이에 와서 인연을 맺은 평생의 친구로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박사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보스익은 이승만 박사를 자신의 별장에 숨겨두고 배편을 알아보는 한편 이승만 박사가 이미 상해로 떠났다는 가짜 소문을 내서 이 박사가 무사히 상해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썼죠. 마침내 11월 16일 새벽 중국인으로 변장한 이승만 박사는 아들과도 같은 평생 동지 임병직과 상해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가 상해로 가겠다고 의사를 전하자 이 박사를 지지하던 임정의 인사들은 이 박사의 상해행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창호와 이동희가 이 박사를 상해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이승만 박사를 임시정부에서 찍어내려는 음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사 측근이었던 안현경과 장붕의 편지가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1920년 4월 23일 안현경의 편지입니다. 결단코 이곳으로 오지 마시옵소서. 샌프란시스코와 상하이 몇몇 야심가들이 내응이 되어 세분, 이승만, 김규식, 여운홍을 상하이에 끌어들여야 미주 하와이 일이 해결된다 하였고 대통령께서 이곳에 오시면 안창호는 미국으로 간다 합니다. 이 박사를 상해로 불러놓고 이 박사와 하와이 교민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것이죠. 7월 16일 장붕의 편지는 더 구체적입니다. 각하를 이곳으로 오시라는 운동은 모두 공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여러 가지 작은 허물을 찾아내어 공박하자는 의도에 불과하며 또 각하를 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연일 국무회의도 하고 차장들이 비밀이 단결되어 각하를 공격할 하자도 찾고 방책도 연구하는 듯 하외다. 이 박사를 상해로 부르는 것은 사심이 가득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박사의 허물을 찾아내서 이 박사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끼리끼리 모여 이 박사를 공격할 방법만 연구한 것이죠. 때문에 이 박사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박사가 상해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추신, 만일 오시려거든 돈 기만 원을 가지고 오셔야 하며 또 사용할 기밀비도 기만 원 있어야 하겠소이다.
이 박사 반대파가 이승만 박사를 상해로 부른 이유 중 또 하나는 하와이 교민들로부터 돈을 마련해 오기를 은근히 요구했기 때문에 돈이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인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던 세력의 문서에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이 남아있습니다. 한인사회당 김립이 이동희에게 사흘마다 보낸 편지들의 한 대목입니다. 한인사회당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18년 볼셰비키의 지원을 받아 이동희가 하바로브스크에서 창당한 공산주의 정당입니다. 승만을 몰아내고 다시 국을 정리하려 힘쓸 마음이 많았소이다. 설사 승만이 상해에 오지 않을지라도 상해 국 중에 안창호가 공심이 있는 자이면 동심 협력하여 이 국을 일신할 수 있사오나. 이것은 1919년 7월의 편지로 임시정부가 통합되기 전 이미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이동희 일파는 이승만 박사를 임정에서 축출하고 통합 임시정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자유공화정 지지파,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이 박사가 상해에 오기 전 신익희로부터 받은 편지만 봐도 임정 내 계파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한마디로 당동벌이라는 평을 들어왔으며 이를 혁파할 묘책은 안 보입니다. 당동벌이란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한패가 되어 다른 사람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독립을 위해 통합된 임시정부의 현실이었습니다. 김구는 이승만 박사 부임을 전후한 당시 임시정부 상황을 백범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인현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년에는 국내외가 일치하여 민족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세계사조가 점차 봉건이니 사회주의니 복잡해지면서 단순하던 우리 운동계에도 사상이 갈리고 음양으로 투쟁이 전개되었다. 임시정부 직원 중에서도 공산주의니 민족주의니 하는 분파적 충돌이 격렬해졌다. 심지어 정부의 국무원 중에서도 대통령과 각부 총장들 간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로 각기 옳다는 주장에 따라 갈라졌다. 그 대강을 거론하면 국무총리 이동희는 공산혁명을 부르짖고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시작부터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 나뉘어 있었고 또 하나의 세력, 안창호파가 존재했습니다. 장붕이 이 박사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보면 안창호가 임정의 3분의 2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안창호가 상하이에 와서 황제 노릇한다는 반발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당시 안창호는 미국에 이어 상해에도 흥사단을 비밀리에 조직하는 일에 전념했는데 1920년 9월 20일 흥사단 원동위원부를 결성하여 해방 때까지 영향력 있는 유력자만 190여 명으로 중국 지역 독립운동가의 규모를 뛰어넘는 사조직을 만든 것이죠. 그야말로 사심이 가득한 행보였습니다. 안창호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그의 실제 모습과는 달리 너무 과장된 것입니다. 1920년 12월 5일 이 박사는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12월 13일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드디어 임시정부 청사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12월 28일 저녁 교민단 사무소에서 임정 강요들, 의정원 국회의원들, 현지 동포사회 인사들 300여 명이 모여 임정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위한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감사와 감회의 말을 전하고 난 후
많은 금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임정 인사들의 기대감에 파문을 일으켜 놓고는 독립전쟁론을 터뜨렸습니다. 미구의 기회가 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하고 각각 사업하며 비밀이 예비하여 단도와 소총 1개씩이라도 사서 적어도 두 놈은 죽이고야 죽겠다는 결심을 가집시다. 평소 이 박사의 외교 독립론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여 무장투쟁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더구나 무장투쟁을 내세우는 많은 임정 인사들의 입을 잠시나마 틀어막는 효과도 있었겠지요. 독립전쟁의 이야기를 마친 이 박사는 임정의 계파 싸움을 정조준하여 단합을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단합하는 민족이라 하니 기쁘외다. 단합의 견고를 더하여 넘어져도 한결같이 일어나도 한결같이 향진합시다. 왜 탐정과 이한용을 제하고는 다 한 지체인데 한 사람이라도 불합이라 하면 우리 사업에 그만치 해가 되리다. 어느 곳에서 작정하고 동원령을 내릴 날이 있으리이다. 독립신문은 이날 장시간의 연설이 청중들에게 심각한 감동을 일으켰다고 썼습니다. 국민아, 통곡을 말고 희망으로 이 결심을 하자. 우리의 원수,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대통령을 따라 광복의 대업을 완성하기에 일신하자, 합력하자. 우리 생명이 가진 존경과 지식과 기능과 심성을 다 그에게 드리고 마침내 그가 나오너라 전장으로 부르실 때에 일제히 예하고 나서자. 마치 이승만 박사를 찬양하는 듯한 독립신문 기사는 이동희, 안창호 등 사심을 가진 세력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셈이 되었고 그들의 암투와 전혀 다른 동포들의 독립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1923년 1월 1일 임시정부 인사들은 신년 축하식을 거행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임정, 강요 및 의정원 등을 다 합쳐 겨우 59명이었지만 출신 지역과 이념과 사심 가득한 이해관계로 찢어지고 갈라져 날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드디어 이동희는 붉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9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약 1년 가까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무총리 이동희와 김립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임정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상해에 오기 전 임정을 손에 쥔 두 사람은 이동희의 또 다른 신복 한영권을 임시정부 러시아 주재 정권 대표로 모스크바에 파견했습니다. 이동희가 임정 몰래 임정 대표 문서를 만들어 한영권을 밀사로 레닌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동희의 이 행동은 임시정부를 속이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처사였습니다. 한영권은 레닌에게 상하이 임시정부는 한인사회당의 정부이니 빨리 인정해주고 대폭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레닌은 200만 루블을 내어주었습니다. 200만 루블은 현재 가치로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독립을 위한 자금이 아니었고 오로지 공산당 조직을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레닌이 준 돈이 독립자금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영권의 말에서 이동희를 비롯한 공산 세력이 임시정부를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 임정을 공산주의 정부로 이끌어가려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산주의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희와 김립이 제 입으로 임정이 절대 모르게 우리만 써야 할 공산혁명 자금이다 라고 말했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동희는 이 돈을 가지고 한인공산당, 즉 고려공산당 설립에 매진했습니다. 새로운 공산당 조직에 착수한 이동희와 김립은
임정 내외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상하이에 몰려든 청년 남녀를 비밀리에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운형 등 다수의 독립운동가가 고려공산당에 입당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김구는 백범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원에 산보 가자는 이동희를 따라가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얼핏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무슨 유감이 있나? 이동희는 아니라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대저 혁명이란 유혈 사업으로 어느 민족에게나 대사인데 현재 우리의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에 불과하오. 따라서 이대로 독립을 하고 나면 또다시 공산혁명을 하게 될 것이니 2번 유혈은 우리 민족에게 큰 불행이오. 그러니 아우님도 나와 같이 공산혁명을 하는 것이 어떠하오? 우리가 제3국제당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공산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오. 이동희의 대답을 듣자 임시정부 헌장에 위배되는 일이라 거절하고 자중을 권고했다. 이동희가 새로운 공산당 조직을 만드는 동안 레닌에게 받은 비밀 자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폭발하고 말았죠. 임정 측은 국무총리가 레닌이 임시정부에게 보낸 거액을 혼자 착복하였으니 대역 범죄라고 들고 일어났고, 이동희는 임정이 아니라 한인사회당에 제공한 자금이라며 반격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제야 이동희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레닌에게 받은 자금은 독립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혁명 자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잘못 자리 잡은 소련의 독립운동 지원설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일 뿐이고, 팩트는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정치 자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동희는 1921년 1월 더 이상 이승만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며 사표를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항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노백린, 노동국 총판 안창호 등도 연달아 사퇴했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자유시 참변에 대해 들었습니다. 소련의 붉은 군대와 한인 공산당이 연루되어 대한독립군단을 학살한 끔찍한 학살 사건. 이동희가 자유시 참변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동희는 정치자금을 받으며 레닌과 비밀스런 거래를 했습니다. 그 거래는 자유시 참변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고 독립군단을 자유시로 유인한 장본인이 바로 이동희였으니까요. 대한독립군단 와해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동희를 독립운동가라고 추앙하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를 죽인 가해자가 어떻게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다시 임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임정을 떠나기 전 안창호는 끝까지 이승만 박사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안창호와 여운형은 군중대회를 열고 미국에 의존하려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노선이 독립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이 박사를 공격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 노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작 독립정신을 위배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분열을 조장하는 그들 자신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를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새해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현실에 맞는 임정의 활동 목표와 방법론까지 제시하며 설득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실용주의적 교육을 받고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하는 이승만 박사가 임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임정은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이 박사는 더 이상 상해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때마침 미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가
태평양 지역 9개국의 해군 군비 축소 회담을 제의하자 이승만 박사는 9개국 군축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미국행을 결정하고 상해 부임 5개월여 만인 1921년 5월 중순 상해를 떠났습니다. 후일 하와이에 돌아온 이승만 박사는 지지자들을 모아 대한인 동지회를 조직했는데 그것은 상해에서 조직이 없어서 늘 발목을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동지회는 이 박사의 지지자가 되어 함께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후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도 이 박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진정한 동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돌아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 박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의정원은 1921년 6월 17일 임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불신임 제도를 들고 나와 이승만 박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절차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1925년 3월 18일 이승만 박사는 안창호 세력의 주도하에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 일방적인 탄핵으로 5년 6개월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외교 독립을 위해 공들인 워싱턴의 구미위원부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탄핵 후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2대 대통령 박은식이 67세로 숨을 거두고 난 뒤 김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추앙에 맞지 않는 김구 선생은 주도적으로 임정을 이끈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1927년 1월 19일 임시정부는 소비에트식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김구가 임정의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시정부는 본격적으로 공산체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날의 충격적 개헌을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는 지난 19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전부 소비에트식으로 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재래 직제를 폐하고 노농 러시아식으로 위원제를 채용하였으며 동시에 집행위원장 이하 집행위원을 선거하였는데 그 시명은 아래와 같다더라. 집행위원장 김구, 위원 이동영, 이시영, 윤기섭, 조항구, 이규홍. 1919년 3.1운동을 기획했던 이승만 박사는 3.1운동이 탄생시킨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6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의 열망을 품고 자유공화정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임시정부는 탄생 7년 만에 3.1운동의 독립정신은 지워지고 자유공화정이라는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산체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며 3.1운동과 임시정부 활동에 공로가 큰 인물을 선정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유관순, 김마리아, 손병희, 안창호, 김규식, 김순애, 한용운, 이동희, 김구, 지정천, 안중근, 박은식, 윤봉길 등 총 1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첫 3.1절 기념식이 있었던 2023년 3월 1일 행안부가 주관한 3.1절 기념식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나라의 건국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고 더구나 거짓 역사에 매도되어 3.1운동과 임시정부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당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1919년 임시정부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임시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첫 대통령이 된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체제로 변질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산주의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시정부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승만 박사 탄핵 이후 공산주의 체제로 변질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산 세력과 결탁하여 대통령제를 없앤 안창호, 자유민주공화제 대신 소비에트식 독재 헌법을 받아들인 김구. 그들은 공산주의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그들이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욕을 채우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놀아나다가 그 지경이 된 것이죠. 우리는 임시정부의 혼란과 격동의 독립운동 역사를 통해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토록 주장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독립이 가능하다는 그 말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바른 역사를 공부해야겠습니다.